올해 제사 날짜는 음력으로 어머니 기일이 딱 걸리는 날이었습니다. 매년처럼 미리 날짜를 정해두고 형네 가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준비를 했습니다. 전날에는 형 집에서 같이 자고 다음날 아침 일찍 산으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형은 늘 그렇듯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땐 그렇게 무뚝뚝한 게 싫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 그런 성격이 오히려 편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사 전날 저녁엔 조용히 형과 둘이서 술 한잔 했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에 김치 몇 조각. 말은 별로 안 했지만 마음은 오랜만에 편안했습니다. 형수님은 일찍 주무셨고 형도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거실에 남아 불 꺼진 TV를 멍하니 보다가 저도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께서 하얀 한복을 입으시고 산길 어귀에 서 계셨습니다. 표정은 평소처럼 온화하셨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고 계셨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고 아무리 가까이 가려고 해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꿈속인데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상하게도 말도 안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가만히 서 계시다가 천천히 뒤돌아 산길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뒷모습이 자꾸 흐릿해지더니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고 주위는 조용했지만 괜히 가슴이 먹먹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제사 앞두고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런 꿈을 꿨겠지. 그렇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산에서 본 그 장면을 생각하면 그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단 걸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 우리 주변을 맴돌기 시작한 게요.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형도 벌써 일어나 거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로 말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둘 다 마음속으로는 오늘 하루가 어머니와 이어지는 의미 있는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차에 음식이며 술이며 이것저것 실었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하늘도 아주 깨끗했습니다. 산에 오르는 길은 익숙했습니다. 어머니 산소는 산 중턱쯤에 있는데 매년 같은 계절 같은 시간대에 찾다 보니 이젠 눈 감고도 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산에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말다기보다는 조금 눅눅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형도 그런 걸 느꼈는지 괜히 한번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별말 없이 산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잔디는 형이 며칠 전에 다듬어 놨는지 정갈하게 깎여 있었습니다. 앞에 작은 들꽃들이 피어 있었고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상을 차리고 향을 피우고 차례를 올렸습니다. 절을 올릴 때 어머니 영정은 없지만 그 앞에 앉으면 괜히 어머니 얼굴이 떠올라 눈을 감게 됩니다. 두 번 절을 올리고 잠시 무릎을 꿇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봉분 위쪽 잔디 사이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바람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 뭐가 움직이는데? 고개를 돌려보니 분명히 무언가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가늘고 긴 그건 뱀이었습니다. 봉분 한가운데 잔디를 비집고 검은색에 가까운 회색 몸통을 드러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바람도 멎은 듯 주변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형도 저도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뱀은 마치 우리의 존재를 인식한 듯 고개를 들더니 잠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곤 봉분을 타고 천천히 아래로 미끄러지듯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산이라 뱀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치, 그 움직임, 그 타이밍은 누가 봐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봉분 가운데에서 정확히 제사를 올리던 순간에 고개를 들고 나왔다가 우리를 바라보고는 천천히 사라진 그 모습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하나 둘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족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뱀의 의미를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나니 어느덧 오전 10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형과 저는 아무 말 없이 트렁크에 상과 제수 음식을 다시 실었습니다. 무겁지도 않았고 별로 힘든 일도 아니었는데 괜히 몸이 피곤하게 느껴졌습니다. 형도 그런지 운전대에 앉으면서 괜히 한숨을 한번 쉬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서로가 느낀 분위기를 다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차량이 없었습니다. 늘 사람이 많던 등산객들도 이상하리만치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이 차를 몰고 산 아래 거의 다 내려왔을 때쯤이었습니다. 갑자기 차량 앞쪽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형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췄고
저도 반사적으로 앞으로 쏠렸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형이 말했습니다. 방금 뭐 떨어진 거 봤냐고요. 저도 분명히 봤습니다. 작고 까만 그림자 같은 것이 나무 위에서 떨어지더니 차량 보닛을 치고 도로 옆 풀숲으로 굴러 들어간 겁니다. 형이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려 그쪽을 살폈습니다. 저는 운전석 반대편 문을 열고 그림자가 떨어진 쪽을 같이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뱀도 아니었고 동물도 아니었습니다. 무엇 하나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형은 묘하게 굳은 얼굴로 도로를 한참 바라보더니 말없이 다시 차로 돌아갔습니다. 저도 말없이 차에 탔고 두 사람 다 괜히 마음속에 찜찜함을 아는 채 도로를 달렸습니다. 차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를 틀 생각도 말을 건넬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 무언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기운이 있었습니다. 동네에 도착하자 형은 저를 집 앞에 내려주었습니다. 내리면서 괜히 한마디 건넸습니다. 형 오늘 그거 그냥 뱀이었던 거지? 형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모른다. 하지만 그냥 뱀은 아닌 것 같다고요. 차가 떠나고 저는 혼자 집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제사란 그저 조상을 기리는 의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불안감으로 바뀌어 며칠 후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딱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밤 10시쯤이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형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무슨 일인가 싶어 급하게 전화를 받았는데 형의 목소리는 놀랄 정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형수가 이상하다고요. 저는 자세히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형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 형수님이 갑자기 멍한 눈으로 거실 창문만 바라보더랍니다. 처음엔 그냥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했대요.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1시간 가까이 되어도 그 자세로 그대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형이 몇 번을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았고 눈은 깜빡이지도 않고 창밖 어딘가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던 형은 형수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형수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부른다고요. 산소에서 계속 부르고 있다고요. 형은 그 말을 듣자 등에 소름이 돋았다고 했습니다. 형수님은 분명 산소에 간 적도 없었고 그날 있었던 일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한 뒤 형수는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고 눈을 질끈 감은 채 고개를 흔들며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렸다고 했습니다. 형은 너무 놀라 119에 전화를 하려다 먼저 저에게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산소에서 있었던 일이 우리 둘에게 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형에게 당장 형수를 병원에 데려가 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형수가 갑자기 멀쩡하게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형의 말에 따르면 형수가 고개를 툭 떨어뜨리듯 숙이더니 갑자기 눈을 뜨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리고 머리가 너무 아프다며 침실로 들어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형수님에게 자신을 부른다고 했던 걸까요? 그날 산소에서 봤던 그 뱀과 이 일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점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불안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머릿속에 산소에서 뱀이 기어 나오던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꿈속에서 어머니가 계신 산소가 보였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고 저는 그곳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멀리서 들려왔지만 누구인지 분명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는 가슴을 찢는 듯 아팠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산소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봉분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왜 우시냐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들었고 눈은 깊은 슬픔과 어딘가 모를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입에서 낮고 흐릿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무 오래 기다렸구나. 내가 너무 오래 미안했구나. 산소 주변에 어둠이 점점 짙어졌고 나는 꿈속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떠보니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꿈이 계속됐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 계속 울고 계셨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뜻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날 아침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도 같은 꿈을 꾸었냐고 물었더니 형은 자신도 비슷한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둘 다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의 진실을 찾아야만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형과 저는 서둘러 어머니 산소를 다시 찾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햇살이 밝고 따뜻한 날이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산소에 도착하자마자 봉분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저번에 뱀이 나왔던 그 구멍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구멍 주변은 여전히 어두웠고 작은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멍 속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 꺼내보니 오래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는 낡고 해진 상태였지만 안에 든 편지는 의외로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형과 저는 서둘러 봉투를 열어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어머니가 살아생전 남긴 글이었습니다. 내용은 가족에게 전하지 못한 중요한 이야기와 깊은 후회 그리고 부탁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특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심스럽게 밝혔고 그 때문에 평생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산소를 찾아와 가족들이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길 간절히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내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진심이 그 글자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과 저는 이제부터라도 어머니가 바라던 대로 가족이 다시 뭉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편지 뒤쪽에 작게 적힌 한 문장이 우리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산소 봉분 구멍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문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수수께끼를 남겼습니다. 편지에 적힌 그 문장을 읽고 난 후 형과 저는 산소 주변을 더욱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봉분 구멍 속에 숨겨진 비밀이라니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손전등과 작은 삽을 챙겨왔습니다. 구멍 안쪽을 자세히 살펴보니 흙더미 밑에 무언가 단단한 물체가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레 삽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그 윤곽이 드러났고 우리는 오래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는 오래되어서 목재가 부서질 듯 했지만 뚜껑은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형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안에는 수십 년 전 사진 몇 장과 몇 개의 낡은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어머니의 가족들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서들은 가족의 뿌리와 관련된 오래된 기록들이었습니다. 특히 한 장의 문서에는 가족이 겪은 큰 비극과 그로 인해 숨겨진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진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형과 저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이제는 반드시 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 봉분 주위의 나뭇잎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산소에 깃든 어머니의 영혼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어머니가 숨겨온 이야기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상자 안에 있던 문서들을 하나하나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문서에는 가족의 역사가 담겨 있었고 특히 오래전 겪었던 큰 비극에 관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옛날 어느 해 가족 사이에 큰 불화가 있었고 그 일로 인해 몇몇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어머니가 평생 마음 아파했던 일이었고 그 후로도 가족 간의 오해와 갈등이 깊어졌다고 했습니다. 문서에는 그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 어머니가 남긴 진심 어린 편지와 가족 화해의 뜻이 적혀 있었습니다. 형과 저는 그동안 몰랐던 가족의 아픈 과거를 마주하며 서로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 비극이 어머니가 산소를 지키며 우리에게 전하려 했던 메시지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가족이 모여서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화해해야 할 때라고.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모두가 쉽게 마음을 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서서 어머니의 뜻을 전하고 화해의 자리를 마련해야만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가족들과 하나하나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진심이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 수 있을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만이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진정한 효도라고 믿었습니다. 가족들과 연락을 시작하니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조심스러워했고 서로를 믿기 어려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남긴 편지와 진실을 전하자 서서히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형과 저는 어머니가 산소에 남긴 편지와 문서들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품었던 아픔과 가족 간의 오해가 얼마나 깊었는지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가족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서로에 대한 오해가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어머니 산소를 찾아 함께 제사를 지내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머니도 그 자리를 지켜보며 마음이 놓였을 거라 믿었습니다. 화해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날을 계기로 가족 간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어머니가 남긴 진심과 가족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다시 이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가족들과 화해의 첫걸음을 내디딘 후 며칠 뒤 다시 산소를 찾았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잔잔했고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소 주변에서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형과 저는 조심스럽게 봉분을 둘러보던 중 또 한 번 봉분 구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뱀이 아니었고 작은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구멍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 새끼 고양이는 어머니 산소 근처를 떠나지 않고 마치 우리 가족을 지켜주려는 듯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그 모습에 가족 모두가 어머니의 영혼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더 굳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집 전등이 갑자기 깜빡거리기 시작했고 휴대폰 신호가 끊기기도 했습니다. 형과 저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산소 주변의 기운을 더욱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산소 근처에서 가끔씩 설명할 수 없는 소리와 기운을 느끼곤 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산소는 단순한 조상의 묘지가 아니라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신비로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산소에서 경험한 여러 신비로운 현상들은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점차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로서 어머니의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산소 주변에서 느껴지는 그 기운은 어머니의 영혼이 우리 가족을 지켜보고 보호하고 있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형과 저는 그 기운을 통해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로 뭉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또한 이런 경험은 우리 조상들과의 소통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는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산소를 찾을 때마다 가족 모두가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계기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잊고 지냈던 가족 간의 사랑이 서서히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산소를 가족의 소중한 장소로 지켜나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남긴 진실과 편지를 통해 우리 가족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봉분에서 뱀이 나온 일을 겪고 나서 가족들은 산소를 바라보는 마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산소는 단순히 어머니의 마지막 안식처가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마음이 모이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과 저는 산소 주변을 깨끗하게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잡초도 뽑고 봉분 주변을 정리하며 어머니가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가족들도 조금씩 도움을 주었습니다. 형수님과 조카들도 함께 오셔서 산소 주변을 함께 돌보고 청소하는 일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전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 간에도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며 가족 간의 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산소를 지키고 가족이 함께 모이는 자리를 자주 만들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사랑과 기억을 이곳에서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산소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누군가는 산소를 찾아와 마음을 다스리고 서로를 위로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다짐이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서로에게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산소를 지키는 일은 곧 우리 가족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는 걸 모두가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저는 다시 산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마음속에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자꾸만 저를 이끌었습니다.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안개가 자욱한 시각이었는데 산소로 향하는 길은 조용했고 바람소리 하나에도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산소 앞에 도착해서 조용히 앉아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예전엔 무서워서 혼자 오지 못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어머니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형과 형수 이야기, 조카들 이야기, 요즘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누군가 앞에 있는 듯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습니다. 산소를 다녀간 뒤로 삶을 대하는 태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새벽 산소에서 저는 말없이 어머니의 온기를 다시 느꼈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은 어머니가 제 곁에 계신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뜨기 전 작게 인사를 드리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찾아오겠다고, 혼자가 아니라고 이제는 알겠다고. 그렇게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산소에 다녀온 며칠 뒤 형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부드러웠습니다. 산소 잘 다녀왔냐고 묻기에 혼자 다녀왔다고 하니 형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기도 그날 이후로 마음이 이상했다고, 어머니가 무언가를 전하려고 한 것 같다고요. 형의 말을 듣고 저는 그날 뱀을 봤을 때 느꼈던 묘한 기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둘 다 믿거나 말거나 하는 성격이었지만 그날 이후로는 어머니의 기운을 자주 느끼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형과 저는 그렇게 한참을 통화했습니다. 서로 속에 담아뒀던 이야기들을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고 어머니 산소 이야기를 할 때면 목소리도 낮아졌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 간에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 형제지만 하지 못했던 말들이 그날 밤을 통해 하나씩 나눠졌습니다. 대화를 마무리하며 형이 말했습니다. 올해 제사엔 가족들 전부 산소에서 함께 하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형의 말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렇게 산소가 우리 형제 사이의 틈도 조금씩 메워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때로는 말없이도 이어지는 거구나. 그렇게 느꼈던 밤이었습니다. 어머니 산소에서의 제사를 올해는 꼭 그곳에서 지내자고 형이 그렇게 이야기한 이후로 가족 모두가 분주하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기 위한 음식 준비부터 차량 이동 자리 정리까지 예전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형수님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정갈하게 음식을 준비하셨고 조카들도 어색하지만 장갑을 끼고 잡초를 뽑고 봉분 주변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사 당일이 되었습니다. 햇살이 적당히 따뜻했던 가을 오후, 우리는 어머니 산소 앞에 한 줄로 서서 절을 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실내에서 상 위에 놓인 사진을 보고 인사를 드렸지만 이번엔 바로 눈앞에 어머니가 계셨다는 걸 가슴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그 소리마저도 어머니의 숨결 같았습니다. 절을 드리고 나서 형은 조용히 일어나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노래를 핸드폰으로 틀었습니다. 산소 앞에서 그 노래가 흘러나올 때 가족 모두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어머니를 떠올렸다는 건 같았습니다. 제사가 끝난 뒤 우리는 산소 옆 평상에 둘러앉아 도시락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형은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매년 꼭 이 자리에서 모이자고,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풍경이 있는 이곳에서 함께 웃고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산소는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이는 진짜 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혼자 산소에 조금 더 머물렀습니다. 형과 가족들은 먼저 떠났고 저는 작은 돗자리를 펴고 산소 앞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나뭇잎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고 그 소리 안에 어머니의 음성이 겹쳐 들렸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의 기억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비 오는 날이면 우산 없이 학교 다녀온 저를 문 앞에서 기다리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국을 끓이다 숟가락으로 맛을 보시고는 고개를 끄덕이던 모습도 떠올랐고요. 참외를 깎아 한 조각씩 입에 넣어주시던 손길도 생각났습니다. 그 기억들은 생생하게 떠오르면서도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습니다. 돌아가신 지 꽤 되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제 안에 살아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있다 자리를 정리하려는데 봉분 옆 풀숲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았고 그곳엔 작은 들쥐 한 마리가 풀 사이를 분주히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왠지 그 모습조차 어머니가 보내준 작은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마음은 남는다고요. 그 마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사람도 다시 모인다고 하셨습니다. 이제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는 길, 저는 뒤를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어머니의 산소는 언제나처럼 조용했고 따뜻한 햇살 아래 고요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거기서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형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둘이 마주 앉아 차 한 잔을 나누었습니다. 형은 말없이 잔을 들었다 놓았다 하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제사 준비하면서 예전 일들이 참 많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어릴 적 형이 어머니께 반항하고 말대꾸하던 시절 이야기부터 대학 가겠다고 집을 나갔던 일까지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형은 늘 바빴습니다. 직장일에 치이고 가정에도 신경 써야 했기에 산소 한 번 병문안 한 번 제대로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내내 마음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사는 무조건 산소에서 지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형의 눈가가 붉어졌고 저도 괜히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형은 어렸을 때보다 훨씬 더 말이 줄었고 표현도 서툴렀지만 그날따라 모든 말이 가슴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마음을 나눌 시간조차 없었던 우리 형제는 그날 비로소 진심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가족이란 가끔은 말이 없어도 마음만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는 걸요. 형은 조용히 제 손을 한번 잡아주었습니다. 어릴 땐 자주 싸우던 형제였지만 이제는 그저 든든하고 고마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형과 저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별말 없이 사진 한 장, 짧은 안부 메시지 하나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다시 묶어주신 거라 생각했습니다. 산소에서 돌아온 이후 가끔 혼자 있을 때면 그날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뱀이 봉분에서 나왔던 그 장면,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풀숲으로 사라진 그 뒷모습.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 여겼지만 마음 한켠에는 자꾸만 설명되지 않는 묘한 감정이 남았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무언가를 전하고 싶으셨던 건 아닐까? 혹은 우리가 몰랐던 사연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이후로 꿈속에서도 어머니가 자주 나오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저 미소 짓고 계신 얼굴이 기억에 강하게 남았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이제 다 잊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놓지 못하는 건 어머니가 아니라 제가 품은 후회들이었습니다. 좀 더 자주 전화 드릴 걸, 좀 더 따뜻하게 말할 걸, 그 마지막 병실에서 손 한 번 더 잡아 드릴 걸. 그 모든 후회들이 시간이 지나도 제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산소에서 마주한 그 뱀, 그건 어쩌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있던 죄책감이 모습을 드러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산 사람은 산 대로, 죽은 사람은 죽은 대로 마음을 정리하고 살아야 한다지만 막상 그렇게 쉽게 정리되는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자주 산소에 갔습니다. 긴 시간을 머물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고 오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 속에서 조금씩 어머니와의 이별을 진짜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별은 눈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 마음 안에 자연스럽게 놓아두는 거라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산소에 다녀온 이후로 제 삶엔 몇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아내에게 조금 더 자주 고맙다는 말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그저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널고 아이들 챙기는 모습들이 이제는 새삼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그 흔한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못하고 살았던 게 늘 마음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더 많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에 치여 하루하루 보내다 보면 가족과의 시간은 늘 뒷전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상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가끔은 주말마다 가까운 산에 오르기도 하고 소풍을 나가 도시락을 먹기도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시장을 돌며 장을 보고 작은 텃밭을 가꾸는 시간도 생겼습니다. 예전 같으면 피곤하다고 미뤘을 일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시간들이 무척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형과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서로의 집안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술 한 잔 기울이며 지나간 시간들을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형은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우리가 가족이었단 걸 진짜 알게 된 것 같다고요. 그 말이 참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삶이라는 게 바쁜 하루 속에선 잘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시간의 아이러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부재는 제게 상실을 남겼지만 그 빈자리를 통해 많은 것들을 다시 보게 해주었습니다.
가족의 의미, 감사의 말, 소중한 하루하루 모두 어머니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눈도 자주 내렸고 날씨도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봄은 결국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산소를 다시 찾았을 때 언 땅은 녹아 있었고 봉분 주위엔 작은 들꽃들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엔 어렴풋한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은 형과 함께 갔습니다. 두 손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조기와 막걸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형은 조용히 봉분 앞에 절을 하고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도 조심스레 절을 드리고 옆에 섰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젠 좀 괜찮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마음 한켠이 조금은 편안해졌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형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야기 속의 그 뱀은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건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라 이별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신호였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 형과 함께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엔 그저 무뚝뚝하고 엄하다고만 생각했던 아버지도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부모의 나이에 가까워지니 그분들의 삶이 어땠을지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형과 저는 약속했습니다. 매년 어머니 생신날에는 꼭 산소에 함께 오기로. 그 약속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지켜가는 우리의 방식이었습니다. 봄바람이 산자락을 타고 불어왔습니다. 작은 들꽃이 발밑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저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말이 바람을 타고 하늘 끝까지 닿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과연 그 뱀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알리는 신호였던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 또는 제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도 함께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